사흘 전의 병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저녁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노란빛이 바닥 위를 천천히 옮겨 다녔습니다. 그 빛이 아내의 얼굴을 스칠 때마다 숨결이 점점 가늘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의사는 상태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끝까지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나는 그저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보다 이상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 며느리 민서가 병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얀 셔츠 위에 카디건을 걸친 모습이 어딘가 단정하면서도 지쳐 보였습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죠. 아내는 그녀를 보자마자 손짓으로 곁을 불렀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고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들의 시선 사이에 무언가 전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말로는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아내가 아주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를 이제서야 꺼내려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희미하게 접힌 봉투엔 내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민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마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발인식이 끝나면 이걸 영호 씨에게 꼭 전해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나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술의 움직임으로 그 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봉투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단호했죠. 그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어떤 진실이 들어있다는 거요. 시간이 흘러 병실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기계의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정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오려는지 하늘은 잿빛이었고 그 빛 속에서 병원 마당의 느티나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나무는 참 오래 버티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괜히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날 이후 아내는 급속히 쇠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표정은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해야 할 말을 다 하고 떠날 준비를 마친 사람처럼요. 이틀 뒤 아침 햇살이 창가에 닿을 무렵 아내는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엔 작은 장미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는데 그건 결혼할 때 내가 처음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침묵 속에서 그 목걸이를 곱게 펴 아내의 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눈빛엔 슬픔보다도 결심 같은 게 서려 있었죠. 장례 절차가 시작되고 나는 며느리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겠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왜 그날 병실에서 나를 보지 않았을까?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 대신 민서를 불렀던 이유를, 그리고 그 부탁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도. 그날 이후로 봉투의 존재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발인식이 끝나면 열어보라던 그 문장, 그게 왜 그렇게 아내의 목소리처럼 귓가에 남아 있었는지.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우리를 잇는 마지막 달이었던 겁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빗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아내의 부탁을 품고 자신만의 싸움을 시작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장례 첫날 아침 장례식장 복도는 향기와 향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발소리와 낮은 숨소리, 그리고 종이 타는 냄새가 공기 속을 메웠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아내의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미소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이제는 닿지 않는 곳의 것이란 걸 느꼈습니다.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군가 내게 그렇게 말하며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 말이 내 귓가를 스치고 나면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아내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보다 더 크게 느껴진 것은 그 곁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허전함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앉은 친척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안 보이네. 이럴 땐 아무리 바빠도 와야 하는데 말이지. 그 말들이 내 등 뒤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이 서서히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그 말이 짧게 떨어졌습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죠. 시간이 흐르자 조문객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남은 사람들 사이로 정막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향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연기가 위로 올라가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걸 보며 문득 사람의 생도 저렇게 금세 흩어지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장례 지도사가 내게 다가와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서입니다. 발인 후에 열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끝으로 봉투를 받았는데 안쪽에서 느껴지는 묘한 묵직함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내의 글씨가 분명했습니다. 영호 씨에게. 두 줄로 적힌 글씨 아래에 작은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굳이 발인 후에 열어보라 한 걸까? 그 안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 단순한 작별 인사라면 지금 열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밤이 깊어지자 빈손은 거의 비었습니다. 조명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천막 밖에서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천막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고 그 소리가 묘하게 귓속을 때렸습니다. 나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받던 그날 병실,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봉투를 품에 넣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정말 마음이 상해서 오지 않은 걸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새벽녘이 되자 향이 거의 다 타들어갔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향을 새로 갈아 끼웠습니다.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자 아내의 사진 속 얼굴이 잠시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며느리의 부재가 단순한 회피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새벽 밖에서는 천둥이 멀리서 울렸습니다. 나는 빈소의 의자에 앉아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작은 발소리가 들린 듯 했지만 돌아보았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의 편지와 며느리의 부재가 한 줄로 연결된 그림자처럼 내 마음을 감쌌습니다. 조금 후 영정 앞에 촛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미세한 불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떠났지만 그날 병실에서 남긴 한마디가 여전히 나를 향해 있었다는 거리요.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나는 빈소 한가운데서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왜 이제야 알겠나? 목소리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허공 속에서 마치 누군가의 숨결이 스쳐 지나가듯 아내의 향기가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발인 이틀 전 장례식장 주변엔 유난히 비가 잦았습니다. 습한 공기 속에서 향 냄새가 더 짙게 배어들었고 조문객들의 발걸음도 어쩐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빈소를 지켰습니다. 손님을 맞고 절을 받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민서였습니다. 그녀는 장례 첫날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연락이 끊겼어요라며 불안한 얼굴로 말을 건넸을 때 나는 그저 조용히 두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녁 무렵 친척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내 옆에 다가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 도망친 거 아닐까요? 그 말은 나도 모르게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빈소는 거의 비었습니다. 남은 건 향 냄새와 아내의 사진, 그리고 나뿐이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종이의 질감이 이상하게 생생했습니다. 발인 후에 열어주세요.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내가 민서에게 그 봉투와 관련된 무언가를 맡긴 건 아닐까? 그녀의 부재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약속 때문이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닿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빈소 한쪽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듯 약하게 떨렸습니다. 불빛이 잠시 꺼질 듯 말 듯 하더니 이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빛 속에서 아내의 미소가 살짝 일렁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례식장 복도 끝에는 관리인만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선 또렷하게 어떤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나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경찰에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걸까요? 그 한마디에 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그 아이는 반드시 돌아올 거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봉투를 바라보다가 문득 눈에 들어온 것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노트북이었습니다. 그건 민서가 장례 전날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흔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원을 켰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켜지자 가장 최근에 열린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고 접수 중 최민서 PDF. 순간 손끝이 굳었습니다. 열어보니
경찰 민원 시스템에서 발급된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신고 사유는 위험 및 접근 금지 요청, 그리고 담당 경찰서, 날짜, 담당 변호사 이름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그때 이해했습니다. 민서는 장례식장에 오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곳에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남긴 봉투와 며느리의 행적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녀가 홀로 감당하고 있을 위험을 생각하니 죄책감이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정옥 씨, 당신은 대체 뭘 알고 있었던 거요? 그날 새벽 바깥 하늘에 천둥이 울렸습니다. 잠깐의 번개가 창가를 비추자 영정 속 아내의 미소가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빛났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는 그 예감이 곧 나를 다음 날의 진실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아침 장례식장 근처는 여느 때보다 어수선했습니다. 비가 멎은 뒤라 공기엔 흙냄새가 묻어 있었고 바닥엔 빗물이 군데군데 고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검은 양복과 흰 조끼 차림으로 분주히 오갔지만 내 마음속은 이상할 만큼 불길했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한 민수는 휴대폰을 쥔 채 연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그는 얼굴이 점점 굳어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틀째 연락이 안 돼요. 혹시? 나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발인 준비에 집중하자.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문 밖을 보니 낯선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짙은 점퍼에 어딘가 거친 인상, 그리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담배를 피우며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아내가 병원에 있을 때 그녀가 불안한 얼굴로 이 사람들,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아라며 손을 꼭 잡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장례 지도사를 불러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조문 오신 분들이십니까? 남자 중 한 명이 비웃듯 대꾸했습니다. 아, 그냥 구경 왔습니다. 유명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요. 그 말투엔 노골적인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서는 순간 나는 그 중 한 명의 팔에서 익숙한 문양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 민수가 채권자라 부르던 사람들의 명함에 있던 로고와 같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왜 며느리에게 발인식 날엔 절대 오지 말라고 했는지 이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재빨리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와 문을 걸었습니다. 민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영정을 잘 지켜라 한마디만 남기고 나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하나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며느리의 실종, 아내의 편지, 낯선 남자들. 그 모든 게 한 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망친 게 아니라 이들을 막기 위해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어젯밤 노트북에서 봤던 접근금지 신청서의 의미가 선명해졌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전화가 울렸습니다.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경찰이었습니다. 박영호 씨 되십니까? 며느리분이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위협 인물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장례식장 주변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그 시간 동안 바로 이 장례식장 근처에서 경찰과 함께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나를,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서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요청서와 관련해 며느리분이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응 중입니다. 가압류 해제 신청이 오늘 승인될 예정입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례식장 앞을 지나가던 경찰차 한 대가 비를 튕기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밀려 올라왔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감정이었습니다. 그건 오래된 오해가 녹아내리며 흘러나오는 안도의 숨이었습니다. 잠시 후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문 밖에 선 민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검은 외투가 젖어 있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긁힌 자국이, 눈가에는 밤새 쌓인 피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녀가 장례식장에 오지 않은 이유, 그 부재가 사실은 가장 단단한 보호였다는 걸. 그날 나는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발인 후에 열어주세요. 이제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유서가 아니라 아내가 마지막까지 믿었던 한 사람의 진심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창밖에는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묘하게 따뜻한 비였습니다. 나는 영정 앞에 향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르며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를 믿어요. 그 애는 당신 편이에요. 그날의 빗소리는 오랫동안 내 마음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내와 며느리가 함께 준비해온 일이었다는 걸. 발인이 끝나자 장례식장은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고 하얀 국화만이 의자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영정 앞에 남아 아내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이제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와 민서는 장례 지도사와 함께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도사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봉투, 지금 열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에 닿은 종이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마치 그 안에 시간과 비밀이 함께 눌려 있는 듯 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노랗게 바랜 편지지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영호 씨에게. 아내의 글씨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그곳에 없겠지요.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당신 곁에 머물 겁니다. 그 첫 문장만으로도 이미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는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이 숨겨온 이야기들을 풀어놓았습니다. 며느리 민서에게 모든 걸 부탁했어요. 우리 집이 위험하다는 걸 당신은 끝까지 믿지 않았지요. 채권자들이 장례식장까지 올 거란 걸 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말했어요. 발인식 날엔 오지 말고 대신 우리를 지켜달라고. 나는 손을 떨며 편지를 붙잡았습니다. 눈앞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민서는 강한 아이예요. 그 아이가 없었다면 이 집은 이미 무너졌을 겁니다. 나는 그 아이를 믿었어요. 그리고 당신도 언젠가 알게 될 거라 믿습니다. 편지 속 글자들이 눈물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그동안 내가 쏟아냈던 오해와 의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부분에 작은 메모를 덧붙여 놓았습니다. 혹시 이 통장을 받았다면 그건 민서 덕분이에요. 당신이 생활비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마지막까지 준비했어요. 그리고 적금 통장 하나는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우리 둘이 함께 모은 돈이니까요. 그 순간 민서가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왔습니다. 검은 외투에 빗물이 묻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작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경찰 접수증과 가압류 해제 결정문, 그리고 고인의 기부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뜻대로 됐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 안에 지난 며칠의 시간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편지를 다시 펼쳐 민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받아야 할 거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원하셨던 건 그저 평안이에요. 그 순간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를 책임져 줘요. 나는 봉투를 조심스레 접어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공기 속으로 섞였습니다. 불빛이 아내의 사진을 비추자 그 미소가 잠시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 시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편지의 문장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나의 딸이었습니다. 그 한 줄이 마치 아내의 마지막 유언처럼 심장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묘하게 잔잔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당신의 뜻을 이해했어요. 그녀를 미워하지 말라던 그 말, 이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의 편지는 아내의 손을 닮아 있었습니다. 따뜻했고 조심스러웠으며 끝내 한 줄의 사랑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장례식장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빈소 한쪽에는 국화 몇 송이가 남아 향기를 흘렸고 사진 속 아내의 미소가 유리액자 속에서 잔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편지와 봉투, 그리고 며느리의 모습이 계속 마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서는 검은 외투를 벗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나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겠구나.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한 동작만으로도 지난 며칠의 고단함이 모두 전해졌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옆에서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뜻이 밝혀지고 나서야 그 역시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우리는 세 사람 모두 말없이 사진 앞에 섰습니다. 향이 천천히 피어오르며 방 안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민서는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미리 준비하신 서류예요. 장학기금 등록 서류와 기부 영수증이에요. 나는 천천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도장과 날짜가 또렷이 찍힌 서류에는 박정옥 장학기금 설립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바라보는 동안 아내의 마지막 미소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병상에서도 늘 말했습니다. 나 없는 뒤에도 누군가는 누군가를 돕게 만들어야지. 그 말이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준비된 약속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민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떠나시기 전날 밤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내 남편은 자존심이 강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다. 언젠간 당신을 이해할 거야.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불신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이상하게 따뜻한 평안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손에 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 안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가 내 곁에 있는 동안 난 마음이 편했어요. 그 아이가 내 마지막 날들을 지켜줬어요. 그 아이를 믿어요, 여보. 나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민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손등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이 그녀의 손 위에 닿았을 때 아내의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 유리창에 희미한 무늬를 그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영정 앞에 섰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그 아이는 강했어. 그리고 당신을 닮았어. 그날 오후 우리는 세 사람 모두 함께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공기 속엔 묘한 평온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비에 젖은 들길이 지나갔고 하늘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조심스레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님.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옥 씨, 당신이 믿었던 대로 그 아이는 정말 잘 해냈어요. 그날의 바람은 부드러웠고 납골당 안에는 빛이 고요하게 흘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보내드려야 한다는 것을. 발인이 끝난 다음 날 집안은 낯설도록 조용했습니다. 며칠 동안 북적이던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도 위로의 말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향 냄새와 국화향이 섞인 공기가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아내가 남긴 편지와 통장, 그리고 장학기금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햇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종이 위를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글씨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민서를 믿어요. 그 문장 하나가 눈앞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편지를 접었습니다. 손끝에서 종이의 감촉이 전해졌고 그 순간 아내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따뜻함이 이제야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 쪽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였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작은 찻잔을 2개 들고 나타났습니다. 따뜻한 차예요. 밤새 못 주무셨죠? 그녀의 말투는 여느 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받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님이 바라시던 일 다 끝났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편안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녀가 단단하게 버텨낸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책임을 짊어졌는지를. 민수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엔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나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쉬세요. 어머니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묘하게 가슴이 놓였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찻잔 사이로 김이 피어올랐고 그 향이 방 안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그 속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민서는 문득 식탁 위의 편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늘 그러셨어요. 사람은 떠나도 남겨진 이들이 서로 지켜주면 된다고.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평소에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편지를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민서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너희 어머니 뜻대로 우리 셋이 함께 그 일을 이어가자. 그 말에 민서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햇살이 창문을 가득 채우며 식탁 위를 비쳤습니다. 그 빛이 편지와 통장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나는 순간 마치 아내가 우리 곁에 다시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 마음 한켠이 천천히 풀려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장학기금 서류를 들고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지만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품에 안고 민서는 옆에서 가볍게 걸음을 맞췄습니다. 나는 뒤에서 천천히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햇빛은 부드러웠습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자리를 이렇게 채워가라고 했던 게 아닐까? 비어있던 자리가 이제 조금씩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49제 날 새벽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납골당 유리벽을 두드리며 길게 번져나갔습니다. 우산을 든 사람들의 발소리가 묘하게 일정했습니다. 나는 민수와 민서 2사람과 함께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가의 진달래가 이미 시들고 대신 초록 잎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희미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의 공기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막 들어서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납골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기둥마다 조화를 놓은 조문객들의 이름표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그 끝자락에 박정옥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의 그녀는 생전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잔잔한 미소, 단정한 머리, 그리고 조금은 굳은 손끝. 민서는 꽃다발을 꺼내 조심스레 유골함 옆에 두었습니다. 국화향이 퍼지며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어머님. 그 말이 납골당 안에 잔잔히 울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의 아내가 나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 시선이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 그 아이가 우리를 지켜줬어. 민수는 묵묵히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위로 피어오르며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아내가 생전에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는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마음이 닿는 게 진짜 가족이지. 그 말들이 지금에서야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가 생전에 늘 끼고 다니던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반지를 유골함 옆에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이건 당신 곁에 두고 가겠소. 민서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어머님이 늘 제게 그러셨어요. 사람이 진짜 떠나는 건 기억에서 잊힐 때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년 찾아올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그분이 원하시던 일이겠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묵념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대신 하늘에 희미한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햇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며 납골당의 유리벽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나는 잠시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아내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평화가 일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무거운 감정이 천천히 풀려나갔습니다. 아내가 떠난 슬픔보다 그녀가 남긴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나는 민서의 뒤를 천천히 따라 걸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이상하리만큼 익숙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병원 복도에서 걸어가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문득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떠난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남아 있었던 거였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방울이 다시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빗속에는 아내의 숨결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창가에 손을 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소. 이제야 다 이해했소. 그날 밤 나는 아내의 사진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작은 찻잔 하나를 놓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며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향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방금 내 곁을 지나간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저녁 식탁 위에 국화 한 송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건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호 씨, 이제 그만 괜찮아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장례식장의 하얀 국화 대신 길가엔 초록이 피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처럼 식탁에 앉아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방 안엔 여전히 아내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엔 작게 액자에 담긴 장학기금 증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엔 묘하게 익숙한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국화 냄새와 비 냄새, 그리고 오래된 추억의 냄새.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였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작은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머님 장학기금 첫 기부서예요. 그녀의 손끝엔 정갈하게 접힌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대견마을 경로당 난방비 및 지역 장학금 기부 완료.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분이 바라던 게 바로 이거였지.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머님이 좋아하셨겠죠. 그 말이 공기 속을 맴돌며 방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찻잔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서에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게. 오늘은 당신도 차 한잔 해야지. 그녀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건 함께한 시간이 만들어낸 고요함이었습니다. 요즘은 학교 일도 생활도 괜찮나?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어머님 덕분에요. 그녀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어색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마치 오랜 가족처럼 서로의 숨결에 익숙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민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햇살이 닿자 순간 아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참 닮았구나. 민서는 웃었습니다. 어머님이요? 그래. 그 사람은 늘 남을 먼저 생각했지. 그 말에 민서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나는 잠시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생각했어요. 피보다 진한 게 있다면 그건 마음이 아닐까? 민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머님은 제게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 같았어요. 그 한마디가 공기 속을 울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으로 찻잔을 어루만졌습니다. 밖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커튼 너머로 들어온 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를 잘 부탁해요.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나는 민서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부탁할 차례야. 내가 우리 집의 딸이 되어주면 좋겠구나. 그녀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야
이미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완성된 듯 했습니다. 아내가 남기고 간 빈자리 위로 새로운 온기가 채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나는 그 바람 속에서 아내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 그 아이는 이제 내 딸이요. 밤이 내리고 별빛이 고요히 하늘을 덮었습니다. 나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불을 껐습니다. 창문에 비친 가족 사진 속 아내의 미소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옆에 새로 찍은 사진이 하나 더 걸려 있었습니다. 나와 민수 그리고 민서. 세 사람의 어깨가 닿은 사진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내의 사진 앞에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았소. 그 아이는 내 딸이 되었소. 그리고 그 말은 어느새 내 삶의 마지막 기도처럼 남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고 시간은 흘러가겠지만 그날의 편지와 그녀의 사랑만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